위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세계에서 5장뿐인 황금빛 초대장.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초콜릿을 생산하는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 하지만 공장 안으로 어느 누구도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아 모든 사람은 공장 안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때 윌리 원카는 멋진 초콜릿 공장을 견학하고 평생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을 선물로 주겠다는 초대장을 딱 5장 만듭니다. 초콜릿 포장지 밑에 있는 황금빛 초대장을 찾는 자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세계의 많은 사람은 윌리 원카의 초콜릿을 사재기 한다는 이야기로 영화는 시작되죠. 사람들은 윌리 원카의 황금빛 초대장을 찾으려고 많은 초콜릿을 사들입니다. 바로 사재기 현상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사재기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곧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은 미리 그 물건을 마구 사들이죠.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지 않으려는 거죠. 또는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예전보다 갑자기 내려가도 물건을 마구 사들입니다. 언제 또 가격이 오를지 모르니 싼 값에 미리 사놓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재기 현상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의 양보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사재기 시점부터 균형 가격이 깨져 오히려 물건 가격이 치솟을 수도 있게 된답니다. 세계에서 5장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세계의 많은 사람은 황금빛 초대장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찰리도 황금빛 초대장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찰리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겠으니 초대장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찢어지게 가난한 찰리지만 결코 돈과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은 많지만 황금빛 초대장은 세상에서 5장밖에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욕구에 견줘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이 부족해 희소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공기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 이유도 바로 희소성 때문이죠. 결국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네, 희소성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초콜릿에 빗대어서 했네요. 근데 이 초콜릿 참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프랑스 초콜릿 중에서 유명한 초콜릿이요. 가나슈라고 하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슈 뜻이 뭐냐면 바보 얼간입니다. 왜냐 그러면 19세기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이 초콜릿을 뭐라 그럴까요? 조형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뜨는 공장에서 실수로 견습공이 우유를 쏟아버렸는데 초콜릿 맛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때 이 우유를 잘못해서 탁 건드려갖고 초콜릿 원액만 있는 데다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슈, 그러니까 부러져.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 초콜릿 가나슈의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해서요. 희소성의 원칙이 경제의 모든 설명을 하는 경제에서 가격과 수요 공급 시장을 이야기하는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또 가공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원석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또 희소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희소 가치의 최꼭지점 피라미드점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맛을 향유하고 있겠지만 피라미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있다는 현실.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희소 가치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닌가. 분배에 대한 생각도 한번은 해봐야 되겠다.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달콤한 초콜릿 속에 또 이런 내용까지도 숨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참여하시고 싶으시거나 또 의견을 주시고 싶으면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시는 분들 중 한 분 추첨해서 국립극단에서 하는 연극이 있는데요. 노란 달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곽수정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종의 생생경제. 네, 기초노령연금이 이 당초 공약에서 후퇴되면서 많은 노인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렸죠. 이번에 또 하나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소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보다 2배로 지급하기로 했던 장애인연금도 축소될 예정인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빠지고 빼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국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네요. 어떤 내용인지 민주당의 김영익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익입니다. 네. 우리 장애인연금 공약도 폐기됐습니까? 그렇게 봐야지 되겠죠. 장애인연금도 노인연금과 같이 2배를 주겠다고 모든 장애인에게, 네.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2배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는 장애인분들은 어떤 부류의 장애인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중증 장애인은 1급, 2급, 3급까지를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예를 들면 3급 1급 장애인은 2팔이나 2다리를 잃으신 분 이 정도 수준이고요. 네. 이제 3급이 되면 한쪽 다리를 무릎 정도에서 잃으신 분 이 예. 정도면 3급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장애인연금 수령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18세 이상의 3급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서 3급 부분은 이제 중복 장애, 그러니까 장애가 2가지 예. 있는 그런 경우에 지급을 해주는 그렇게 수령 기준이 되어 있죠. 네. 개선은 되었지만 개정안은 모든 중증 장애인, 지금 현재 장애인연금 수령 중인 장애인 중에서 7%포인트만 올랐다 이런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해당자가 되는 중증 장애인 내 63% 수준으로 그러니까 32만 7천 명이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네. 공약대로 하자면 59만 명의 큰 폭으로 이제 늘리도록 그렇게 공약이 되어서 네. 저도 사실 1월 달에 그 박근혜 공약 그 평가를 하면서 아마 이거 하나는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59만 명이 아니고 70%에만 주겠다고 하니까 네. 현재 32만 7천 명에서 36만 4천 명으로 불과 3만 7천 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굳이 공약을 안 해도 일상적으로도 늘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중증 장애인분들 말씀하신 1급부터 3급 중증 장애인들 중복 장애인들도 포함해서겠죠. 어느 정도 네네.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라는 게 지금 숫자는 59만 명이고요. 59만 명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네. 59만 명이고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게 그중에 33만 명이고. 33명 된다고 하셨죠. 그죠? 네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70%를 준다고 하니까 30%밖에 안 될 거다. 이제 30%는 잘 사니까 예.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 장애인들의 그 소득이 특히 중증 장애인의 소득이 이라는 게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되겠어요. 네. 중증 장애인들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18%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64%가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고. 월 소득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중에 70%퍼센타일의 소득이라고 해봐야 58만 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58만 원보다 적게 벌면 혜택을 주고 58만 원보다 많이 벌면 혜택을 안 주겠다고 하는데 중증 장애인들이라는 게 또 이게 돈이 더 들거든요.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산에서 나온 그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들의 그 추가 비용, 장애인이기 때문에 드는 교통비, 의료비 등등 장애인 보조금 이런 거 드는 돈이 17만 원이나 더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장애인들이라는 게 돈은 적게 벌고 비용은 더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거는
그 소득을 따지고 말고 할 거리가 사실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를 말든지 그런 말을 꺼내지를 말든지 예. 약속은 해서 희망은 줘놓고 이제 와가지고 70%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네. 그 실망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참. 장애인 연금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예.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예. 네. 그러면 기초연금처럼 일반 회계 계정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뭐 연금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예산으로 하는 예산 데도 일반 있습니다. 회계 예산으로 네, 하는군요. 네. 예. 국민연금과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네.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우리 지금 재정 여건이 이 중증 장애인 분들을 지원할 만큼 당초 공약에서 약속했던 것을 할 만큼 재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건전하지 네.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라도 하시는가요? 그런 말이 지금 전혀 없었고요. 예. 이거는 정부에서 뭐 발표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저희 의원실에서 이게 도대체 기초연금이 공약 파기를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나 하고 일부러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발표가 전혀 없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행대로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그 기간 동안 네, 임기 동안에 동안, 1억 5천 들게 되는데 네. 이 공약을 지키려면 2조 1천억 정도를 더 써야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한 1년에 얼마입니까? 한 6천억 정도를 더 써야지 되는데 공약을 지키고자 하자면 네. 근데 뭐 올해 예산은 실제로 1,200억 증액했죠. 6천억 증액해야 될 거를.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뉴스를 워낙 많이 접해서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 소득을 기준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 중증 장애인 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월 58만 원 기준으로 해서 네. 혜택이 있다 없다 하시니까 58만 원이 기준인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노인은 이게 83만 원이 기준이고요. 네. 예, 중증 장애인은 58만 원이 기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증 장애인 노인분들은 어떻게 83만 원으로 옮기시는 겁니까? 중증 장애인 노인은 예를 들면 중증 장애인이시면서 노인에 해당 노인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럼 그쪽 현재 혜택이 나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현재 장애인 연금이 소득보장제도의 의의를 제대로 실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장애인 연금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장애인들에게 인간적인 그 생활의 수준을 최소한으로라도 보장을 해주자 이런 취지의 연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증 장애인은 돈은 더 들고 네. 생활은 아주 비참하기 때문에 또 노동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적어도 문명국가라면 뭐 이런 분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거에 예. 그 돈이 아깝다고 하는 거는 참 좀 그렇죠. 부끄러운 일이고요. 예.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통령 공약으로 이 어려운 사람, 비참한 사람들한테 공약을 해놓고 네. 물러선다. 이거는 참 너무 지나친 거죠. 1033번님이요. 의원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저는 시각 1급 장애인입니다. 인터뷰 내용이 네네.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대선 때 한번 이야기가 되고 나온 다음에 대선이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하면서 묻혀져 없어지거나 말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명국가라면 최소한도로 이런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권을 기초인권만큼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 또 재단, 복지재단 이런 쪽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돈을 쓰는 게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 복지국가에서 이 복지 비용을 쓰는 세 가지 큰 영역이 첫째 국민연금, 둘째 건강보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애인 복지예요. 장애인 복지가 대개 세 번째
그 액수를 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요. 네. 지금 문자를 보내셨다는 분이 1급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예. 이게 거의 전맹 상태거든요. 전혀 안 전혀 보이는 안 거잖아요. 보이시는군요. 예.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직업을 가지기도 굉장히 어렵고 예. 직업이라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안마하는 거라든지 이런 그 몇 가지 보장해주는 이거 외에는 네. 이렇다 할 직업을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을 해줘야 그 다음에 이분들이 뭐 조금 더 나가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겠다든지 네. 뭔가 직업을 숙련을 좀 기술을 익혀서 숙련공이 되겠다든지 그런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허덕이느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그 소득 보장이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그 인권 보장의 그 초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 앞으로 왜냐 그러면 제 주변에도 복지재단을 운영하시면서 최근에 이 복지재단이 파산될 지경까지 이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워낙 네. 지원도 없고 개인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도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이런 장애인 연금이나 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가져가야 될 올바른 방향이 있다면 어떻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아까 이제 드렸는데요. 네.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국가가 또는 사회가 인권 보장을 해주는 거에 다른 방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기본적인 소득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1급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네. 그 노동 능력이 있는 부분을 자꾸 찾아서 그분들에게 노동의 그 능력을 키워주는 훈련을 시켜주고 네. 장애인 보장구를 만들어주고 또 그 직장에서도 이제 장애인 작업 보장구를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장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근로소득을 올리고 자기 성취를 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만들어 나가야지 되는데 그런 네. 점에서 이게 기본적인 소득 보장은 이제 그런 거에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추가 경비를 보장하고 거기에 더 덧붙여서 이제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하는 그런 이제 소득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잊혀져 가기 쉬운데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하나의 그 이슈로 꺼내주시고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좋은 방향을 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미담은 아이가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줬답니다. 아이가 근데 육종 경기입니까? 사이클 타고 수영하고 하는 거. 아버지가 이 아이를 업고 횡단을 할 정도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없어서 꼭 안 보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팔이 없어서 꼭 글을 못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같이 살아간다는 생각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창조 경제든 무슨 경제든 경제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노무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이 창업 준비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 다루는 생생 재테크 정보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를 통해서 또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요. 궁금하신 점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트위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요즘 창업 시장이 옛날만큼 뜨거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전통 떡 전문점 창업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제가 떡돌이라는 거는 방송을 통해서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래시장이나 일반 상권에서도 떡 전문점이 꾸준한 아이템, 사업 아이템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기가? 예, 사실은 창업 시장에서 저는 떡 전문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장일수록 창업자 입장에서는 좀 남들이 많이 하는 쉬운 아이템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아이템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시장에서 막 단기간에 많이 생긴 아이템보다는 좀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아이템이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는데요. 네. 떡 전문점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주는 아니라도 꾸준한 수요층을 확보한 대표적인 전통업종이고 안정업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우리나라 떡 전문점 전국적으로 한 3만 개 정도 지금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장 규모도 한 3조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떡 시장도 프랜차이즈 바람이 상당히 거세게 불었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의 떡 전문점 시장과 개인 독립점 형태의 이런 떡 전문점으로 좀 양분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독립점 형태 떡 전문점 시장은 요즘도 이런 재래시장이나 동네 상권 중심으로 꾸준한 사업 중에 하나고요. 반면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 요즘 좀 약간 주춤세가 여전히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떡집 시장은 지금까지는 좀 옛날 떡집하고 좀 차별화되게 좀 고급화 추세 내지는 좀 카페와 접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요즘 떡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한때 떡 카페 등 여러 가지 떡 전문점들이 생겨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비업으로 시작되는 프랜차이즈도 있고요. 예. 예. 어떻습니까? 최근 프랜차이즈 형태 떡 전문점 시장, 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은 창업자 입장에서 이 공급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예.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늘 좀 주시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프랜차이즈 형태의 떡 전문점은 한때 한 10여 개 정도 브랜드가 달할 정도로 많이 오픈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선발업체 같은 경우는 한때 거의 200개 가까이 가맹점이 200개 가까이 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네. 같은 경우는 한 140개 매장 정도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프랜차이즈 떡집들이 한때는 뭐 이런 그 떡 전문점도 있지만 한때는 떡 케이크를 전문점으로 한 브랜드도 많이 생겨났고요. 네. 떡 케이크를 전문점으로 한 브랜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 떡 케이크 쪽보다는 오히려 빙수 전문점하고 결합한 이런 복합 매장을 오픈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선발업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즘 그 개별 매장들의 그때 그 매장당 이 점당 매출액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이런 떡 전문점과 이 작은 커피 전문점을 결합한 이른바 콜라보레이션, 즉 협업 매장을 좀 오픈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즉 커피 전문점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직갱력이 강점이 있고요. 네. 떡 전문점 같은 경우는 또 객단가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 20평 매장을 구해서 10평은 떡 전문점, 10평은 커피집 이런 형태로 해서 주인은 한 사람이지만 밖에서 볼 때는 두 개의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이러한 신업태도 요즘 이 떡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두 개를 합치다 보면 아무래도 마진율 입장에서 본다면 떡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한 40% 마진, 즉 원가가 한 60% 되는 반면 커피 마진율은 거의 한 70%에 도달하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마진율도 가져가면서 어떤 두 개 아이템의 고객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다는 이점에서 아마 요즘 좀 새롭게 시도되는 이런 시장도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떡 전문점의 강점과 약점이 있을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사실 떡 전문점 저는 가장 큰 강점이라면 요즘 창업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아이템, 특정 브랜드가 단기간 내에 많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실패한 매장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생기는 이런 현상인데요. 반면 떡 전문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통적인 이런 아날로그 테마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이 많이 뛰어드는 아이템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관심 있는 이런 분들만 뛰어들다 보니까 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어떤 양적 금팽상으로 인한 갑자기 실패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장 변수에 의한 위험성은 좀 덜한 아이템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동시에 이런 떡 전문점 같은 경우는 저는 최근 들어서 그 지방에 예를 들어서 저쪽 경북 안동에 이 찹쌀떡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 배재한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90년간 4대째 떡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 장애우 이름 아닙니까? 앞에. 예,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유명하죠. 벙어리 찰떡이라고 하는. 벙어리 찰떡.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대째 외할머니 때부터 4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지금도 찹쌀떡이라는 한 가지 상품을 특화시키면서 지금도 떡매로 직접 떡을 찧어서 떡을 만드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떡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안동에서 만들지만 이 급속 냉동시켜서 전국 유통을 통해서 상당히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런 아이템도 저는 전국 지방의 전통 떡을 이 어떻게 보면 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또 떡 전문점이 갖는 새로운 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힘든 사업이라는 거죠. 사실 떡집 하시는 사장님들 만나면 새벽 5시 정도 출근한다 이런 건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새벽 시장에 나가서 쌀을 불려서 또 그날 어제 주문 들어온 거 만들어서 그날 배송을 해야 되는 이런 아이템 특성상 사실은 좀 상당히 노동력이 높은 사업.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접 창업자가 기술력을 가지지 않고 직원을 채용한다 그러면 사실 숙련된 기술자 같은 경우는 한 달 급여가 300만 원 이상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떡 전문점은 창업자가 직접 좀 힘들더라도 기술력을 가지고 창업한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리스크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안동에 있는 그 떡집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꼭 옆에 나타나는 게 있죠. 원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쟁이 붙게 되는데 거기도 아마 원조 경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동네 떡집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점포 입지 경쟁력이 또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 떡집 같은 경우도 대형 할인마트에도 다 떡을 팔고 있기 때문에 동네 떡집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요즘 뭐 최근에 특히 명절, 추석이나 설날 같은 경우는 뭐 그 동네 떡집이 오히려 이런 대형 할인마트 떡집보다 훨씬 인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맛으로 소문난다면 상당히 충분히 대형마트에 맞서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고객들의 눈에 띄기 좋은 이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대단히 아파트 단지의 1층 한 10에서 20평 정도 매장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전통 카페나 최근에 뭐 새로운 형태의 카페형 떡 전문점 같은 경우는 꼭 이 주택가 상권뿐만 아니라 이런 뭐 역사 상권이라든지 신도시 상업지역 1층 점포 같은 경우도 많이 출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드시 떡 전문점, 다른 것보다도 떡 전문점 그러면 딱 이미 업종이 한정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창업 포인트, 짚어야 될 창업 포인트와 유의할 점이 있다 그러면요. 예, 사실은 이 지금 떡 전문점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떡집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너무 카페를 강조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지금도 떡 전문점에서 보면 그 매출 비중으로 보면 답례떡 시장이 가장 큽니다. 즉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한 말로 이렇게 그 배송을 해주는 이 시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답례떡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독립점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한 달에서 서너 달 정도 제대로 기술 전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런 기술력을 담보 후에 창업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이런 떡 전문점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브랜드마다 매출차도 상당히 들쑥날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가맹점주들을 좀 인터뷰하면서 운영 만족도가 어떤지 좀 체크하면서 가맹 계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떡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중장년층을 공략하는 떡 시장보다는 10대, 20대가 좋아하는 떡 시장, 이 신상품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한다면 앞으로도 꾸준한 이런 떡 시장이 형성이 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YTN 생생경제 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상담 신청하실 분은 서울 전화 02-771-0945번, 또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예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방성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날씨가 좋죠, 그죠? 네, 오늘 굉장히 좋네요. 예,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사내 체육대 같은 것도 할 때가 됐는데, 그죠? 예, 많이 하고 야유회도 많이 가고. 네, 또 이럴 때 좋은 일만 호사다마라고 또 좋은 일 있다 보면 또 조금 이 노사 간에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또 다툼을 얘기하세요. 예, 아니 화합을 하시라고. 예, 화합하시라고. 화합 차원에서 요즘 많이 진행되고 저희도 워크숍에 많이 강의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9281번님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대학병원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먼저 박사학위 소지자는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계약직 3년 근무 후에 정규직 전환이 안 돼서 퇴사를 했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다시 채용 공고가 났고 함께 일하던 의사의 권유로 재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채용 당시 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이었고 당시 채용 공고 사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이 9월 말로 끝났는데 아직 정규직 발령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2년 계약직이라고 써 있고요. 계약 당시엔 평가 기준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들은 바 없습니다. 문제는 병원장이 바뀌어서 실적이 저조해 정규직 전환이 힘들고 2년 전 정규직 전환 조건을 약속한 것도 전임자이기에 현 원장은 약속을 지켜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까 하셨습니다. 이건 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기간제법
인데요. 네. 2년이 지난 경우에 이제 기간제법은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 네. 예외 규정이 있죠. 전문직 종사자, 여기 박사학위 소지자 네. 등이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55세 이상일 경우에도 예. 좀 생소하실 텐데 연봉소득 상위 25% 이내에 있을 때 예. 그때도 예외 규정이 좀 적용이 됩니다. 연봉소득 상위 25%라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계산해 봤더니 5,500에서 한 6,00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대부분 다 하겠는데. 네. 그러면 병원장이 평가를 조건으로 했다는데 이게 정규직 전환의 조건과도 관계가 있나요? 네, 이거는 지금 근로계약에 조건을 붙인 근로계약인데요. 네. 어쨌든 평가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사전에 약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선 근데 평가 기준을 중요하겠죠. 예. 그다음에 없는 평가 기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평가 기준 자체가 부당하다든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종료를 선언하게 되면 그거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때 그걸 입증하시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기간 만료로 종료 아까 이제 정식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니까요. 네, 평가 기준에 합당하다 그러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평가 기준이 없는데도 있다고 하거나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거나 부당하다든가 이런 걸 입증하시면 그건 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해서 다시 계속 이어갈 수 있겠죠. 예. 네. 0822번님입니다. 한 달 넘짓 청주에 위치한 병원에서 나이트 전담 일을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원 쪽에 계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네요. 주간 근무자는 평일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1시에 퇴근입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아르바이트를 두고 있고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일합니다. 그 외 시간은 저녁 근무자들이 2명씩 격일로 일하고 있고요. 문제는 저희가 주 40시간 일을 하지 않아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면접 볼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월급을 인상해 주겠다고 하면서 퇴직금도 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4대 보험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정규직 아닙니까? 하셨습니다. 글쎄요. 이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구분되는 주요 기준은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이 어디 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가 강한데 예. 그래도 좀 기준은 근로기간의 연속성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최초 계약 시부터 없는 경우라든가 또 하나의 기준은 이제 급여나 복지 등의 차원에서 네. 어떤 차별이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정규직이냐 아니냐를 보지는 않고요. 네. 4대 보험은 1인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자이면 의무 가입 그래야죠. 대상이고요. 예. 예외는 산재 보험에는 예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용 보험이나 산재는 월 60시간 미만자, 그다음에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적용 제외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적용 제외자가 있군요. 네, 네. 그러면 주 40시간 이걸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겠네요. 이거?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할 경우를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는 있는데요. 그 동료 근로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비정규직이 아니고 네. 그 비례해서 근로나 월급을 산정하는 거지 40시간 미만을 안 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네. 네. 임금 인상 약속하고 퇴직금 지급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금은 당연히 최초에 약정된 부분에 대해서 네. 이행을 해야 되고요. 네. 약정된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해지나 손해배상 있고 그다음에 그 근로조건 만약에 있었는데 저하시킨다 그러면 근로조건 저하 문제고요. 퇴직금은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1년 이상 근무하면은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퇴직금이기 때문에 네. 1년 후에 그 근무 기간하고 임금 계산 방법에 따라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1737번님. 제가 2013년 10월 1일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네. 그런데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를 하려고 19일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 말까지 다니라고 하지만 저는 10월 말일까지 다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규에는 퇴직하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며 근로 조건은 좀 다르더라고요.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등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결제 안 해주려 하고 있고 12월 말일까지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30일 전이니까 사규상 11월 18일까지 근무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제한이 있죠? 퇴사하실 때?
뭐 법상 제한은 입사할 때도 취업의 자유 때문에 이렇게 좀 퇴사할 때도 없다. 해지의 자유는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인수인계라든가 회사 측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네. 손해배상의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했을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은 노동부에 진정하는 게 아니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저는 퇴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 경험이 생각나네요. 퇴사를 할 때 이제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네. 책을 반납해야 되는데 책이 한 권이 없었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사를 하면서 책이 나오면 돌려드리고 네. 책이 안 나오면 제가 현금 배상해드리겠다, 보상해드리겠다 그랬는데 네. 도서 담당하는 직원이 찾지 못하면 퇴사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 봐요. 그 법적 개념에서는 그건 근로의 강요이기 때문에요. 예.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예. 그거는 일정 부분까지 예. 사후에 뭐 글쎄요. 대체적으로 사드린다든가 대체적인 그렇게 할수 조치를 취하면 있는데 되는 거지. 그렇게 한 그것 걸 때문에 보면. 퇴사 못하는 거는 너무 심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굴제 기업입니다. 사직서 제출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 겁니까? 네, 사직서 제출하면 당연히 근로관계 종료가 되는 거고요. 네. 그걸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네. 그 문제가 남는데 사업주가 수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요. 네. 만약에 즉시 수리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에 적용을 받는데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네. 보수로 기간을 정했을 때는 이번 임금 지급기일 말고요. 네.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만료했을 때 네. 그때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났다. 네. 그러면 반대로 근로자 측에서 나 마음 바뀌었습니다. 사직서 다시 없던 걸 해주시죠. 할 수도 네.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철회의 논리로 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철회를 해서 네.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기간의 제한은 있겠죠. 그렇군요. 8241번님, 매장에 근무 중 갑자기 본사로 오라 해서 갔더니 당장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며칠 후 본사에서 방문하라고 해서 방문했더니 기다리면 복직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린 중입니다.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은 말이 없길래 노동부 조사관에게 여쭤봤는데요. 신청서에 적은 대로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상당의 임금 지급으로 신청은 됐는데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은 따로 법원에 민사로 소송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복직을 하라고 하는 날 민사로 따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셨습니다. 이건 복잡하네요. 네. 오늘은 질문이 굉장히 기네요. 글쎄요. 네. 길고 복잡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부터 좀 용어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요. 해고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사유나 절차나 예. 형식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예. 부당성이 인정되면 예. 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 및 그 기간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이 네. 나오게 되는 걸 말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노동위원회 결정 전에 복직을 시킨 경우 어떻게 네. 노동위원회는 판단하는 그래서 지금 겁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원래 청구 취지 목적이 네. 원직 복직이니까 예. 원직 복직을 시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권리 구제 이익이 예. 소멸돼서 예. 이제 그게 실효됐다고 보는 거고 그럼 그때까지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급 명령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금액 자체가 민사상 손해배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네. 민사상 구제받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의 구제는 여기서 종료하고 임금은 민사상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각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약간 상식 개념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렇네요. 예, 소송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2번님, 연봉제로 근무하는 건설 현장 관리직 근로자인데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장이라는 여건 특성상 노무자들의 출퇴근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에 퇴근인지라 저도 관리자로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 들고요. 더군다나 1년 중 쉬는 날이 일요일, 명절, 휴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또 연봉제는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연봉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실무에서 참 많이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 휴일에 근로자가 법정 휴일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은 딱 두 개거든요. 주 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고요. 그날은 법정 유급 휴일이라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빨간 날이라든가 이런 공휴일이나 국경일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어야 휴일로 창설이 되고요. 유급 무급에 대한 부분도 당사자 간에 창설을 해야 됩니다. 예. 또한 이제 휴가 부분도 여기 나왔는데요. 휴가도 똑같이
똑같이 법정 휴가가 있고요. 약정 휴가가 있는데요. 법정 휴가는 연차 아시겠지만 연차 네. 또 생리휴가 그 사용권만 있고요. 산전휴 휴가 등 이렇게 있고 나머지 경조휴가 등은 그것도 약정해서 창설을 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포괄임금제 유효하지 않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가? 그 부분은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예. 우선 총 근로시간을 나눠서 이 근무가 포괄된 부분이 예. 최저임금에도 미달한다. 그럼 최저임금 위반으로 하실 수 있고요. 연장근로가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하고 할증에 대한 부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한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난대.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LG G2는 왜 모든 버튼을 폰 뒤에 두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네, 오늘 노란달 연극 티켓은요, 김한님 그리고 임용균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YTN News FM.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날씨 괜찮았죠? 서리가 내린다는 지역이 상강인 내일도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동풍이 불면서 새벽부터 낮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쌀쌀하겠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1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가을 추위가 찾아온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네, 늦은 오후로 가면서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의 교통량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서행 정도를 지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기 어렵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여의하를 나들목에서 성수대교 구간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쪽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성산 쪽으로 고척교에서 목동교 구간이 어렵고요. 반대쪽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신종교까지 시속 20-30km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성산대교로 건너서 내부순환로로 가면 성산 쪽으로는 정릉터널에서 홍은램프 구간, 반대쪽으로는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 구간 각각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북부간선도로가 도심 방면으로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구간, 이후로 군자교에서 성수 분기점 구간 더디게 진행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전 구간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함께하는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